세계 군사 2위 독일 자주포를 놔두고 후진국 한국 자주포를 쓴다고? 독일의 유명 군사 기술 분석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독일이 미국 다음으로 군사 기술이 뛰어나고 항상 독일의 군용 기술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그런 그녀에게 한국 K9 자주포의 실태를 알려주자 말도 안 된다며 경악을 합니다. 도대체 한국의 K9 자주포가 어떻길래 그녀가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사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군사 보고서를 바라보며 옆에 놓인 커피가 점점 식어가는 것도 잊고 있었어요. 사무실의 형광등이 조용히 윙윙거리는 소리 속에서 최신 장비 평가서를 검토하고 있었죠. 그냥 베를린 국방부에서의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적어도 제 전화가 나무 책상을 울리며 진동하기 전까진요. 화면에 제 동생 마리아의 이름이 떠올랐어요. 솔직히 전화를 거의 거절할 뻔했어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거든요. 그리고 마리아는 종종 자기가 요즘 코딩하면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 얘기를 하려고 전화하곤 했거든요. 오해하지 말아요. 제 여동생을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저는 군인으로서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데도 뭔가가 저를 망설이게 했어요. 마리아는 보통 제가 시간이 있는지 먼저 문자로 물어보고 전화를 걸었거든요. 여보세요?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전화를 받았어요. 안젤라. 마리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들려왔어요. 엄청 흥분한 목소리였죠. 믿기 어려운 일이 생겼어. 뭔데? 제가 물으며 책상 위에 어질러진 서류를 정리했어요. 새 직장을 구했어. 마리아가 외쳤어요. 정말 잘 됐네. 저는 조금 당황하며 말했어요. 마리아는 이미 미넨의 대형 IT 회사에서 훌륭한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어느 회사인데? 혹시 베를린이야? 드디어 우리 같은 도시에 살게 되는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확히는 아니야. 마리아가 말했어요. 그게 나 한국으로 이사 가게 됐어. 저는 손을 잘못 움직이다가 커피잔을 엎질렀어요. 갈색 액체가 책상 위로 번지며 서류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엔 그럴 겨를도 없었어요. 한국? 저는 서랍에서 휴지를 꺼내 커피를 닦으면서 되물었어요. 무슨 말이야? 한국이라니? 거긴 지구 반대편이잖아. 나도 알아. 좀 황당하게 들릴 거라는 거. 마리아가 급히 말했어요. 근데 안젤라, 내가 모르는 게 있어. 이 회사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독일보다 몇 년은 앞서 있어. 기술이 진짜 대단하다고. 그리고 현재 받는 월급의 2배를 준대. 저는 커피를 닦으면서 얼굴을 찌푸렸어요. 근데 한국이라니? 마리아, 말도 안 돼. 어릴 때 한국 사람들은 독일에서 일자리를 못 찾아서 여기까지 왔었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뒤처졌다는 거야? 그건 40년 전 얘기야. 마리아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진지해졌죠. 지금은 완전 달라. 한국은 기술과 교육에 엄청나게 투자했어. 인터넷 속도도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 휴대폰이랑 컴퓨터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 심지어 군사 기술도. 군사 기술? 제가 말을 끊으며 프로로서의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나야 내만큼 잘 알지는 못해. 마리아가 말했어요. 하지만 내가 읽은 바로는 로봇이랑 AI 분야에서 방위 산업에 엄청난 발전을 이뤘대. 안젤라, 세상이 변하고 있어. 독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뒤처질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회색빛 베를린 하늘이 눈에 들어왔죠. 이건 말도 안 돼. 마리아, 너 여기서 잘 살고 있잖아. 친구들도 있고, 내 아파트도 있고, 좋아하는 카페들도 있고 그걸 다 버리고 떠난다고? 때로는 성장하려면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야 할 때가 있어. 마리아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런 건 어때? 내가 이사한 뒤에 한번 놀러 와봐. 직접 보면 생각이 달라질지도 몰라. 저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물론 그녀는 보지 못했지만요. 굳이 한국까지 갈 필요 없거든. 독일이 여전히 기술과 혁신의 선두에 있다는 건 알고 있어. 언니, 틀렸어. 마리아가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언니는 내 언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너무 과거에 갇혀 있어. 세상은 변했어. 우리가 한때 얕봤던 나라들이 이제는 선두주자가 되고 있어. 그들을 배워야지. 무시하면 안 돼. 그녀의 말이 저도 모르게 가슴 깊숙이 찔렀어요. 저는 독일인이라는 것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독일의 공학적 우수성, 정밀함, 효율성에 대한 자부심이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말은 개인적으로 모욕처럼 느껴졌어요. 나 가야겠다.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딱딱하게 굳었죠. 5분 뒤에 회의가 있어. 한번 생각해봐. 마리아가 고집했어요. 적어도 고려해보겠다고 약속해줘. 알았어. 제가 투덜거리듯 말했어요. 대화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였죠. 생각해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책상에 앉아 일을 하려 했어요. 그런데도 마리아의 말이 계속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한국? 독일보다 더 발전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하지만 동생 목소리에 담긴 그 확신이 제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을 심어놓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군본부로 들어가면서도 마리아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익숙한 커피와 프린터 종이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고, 저는 메인 회의실로 향했어요. 오늘의 전략 회의는 뭔가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 아마도 마리아가 한국으로 이사 간다는 소식을 들은 게 아직 신선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네요.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장교들이 긴 테이블 주위를 둘러 앉아 있었고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파일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늘 앉던 창가 자리로 가서 앉았어요. 아침 햇살이 높다란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앞쪽에는 상관이신 웨버 대령이 서 계셨어요. 그런데 웃고 있지 않으셨어요. 그건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었죠. 대령님 뒤에는 큰 스크린에 그래프와 차트가 떠 있었는데 제 자리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대령님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리모컨 버튼을 누르시자 첫 번째 슬라이드가 스크린에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그걸 읽고 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목은 독일 방위 산업의 현재 상태, 경쟁 분석이었거든요. 대령님은 방을 왔다 갔다 걸으셨어요. 반짝이는 구두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또각또각 소리가 났어요. 오늘은 좀 어려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대령님이 멈춰서 우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독일 방위 산업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자세를 바로 하고 앉으면서 펜을 꽉 쥐었어요. 이게 정말 사실일 리가 없잖아요. 독일은 항상 군사 기술의 선두주자였는데요. 하지만 대령님은 데이터를 하나하나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슬라이드마다 불편한 진실이 드러났죠. 대령님은 글로벌 군사 수출 데이터를 보여주는 차트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이 숫자를 보십시오. 스크린을 톡톡 치면서 덧붙이셨어요. 한국의 방위 산업 수출은 지난 5년 동안 3배나 증가했습니다. K9 썬더 자주포는 세계적으로 선호받는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전 세계 지도가 나타났어요. 몇몇 나라들이 강조 표시되어 있었죠. 폴란드는 한국과 58억 달러 규모의 K9 썬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호주도 우리 대신 그들을 선택했죠. 우리가 지배하던 시장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마리아가 한국으로 간다는 얘기도 충격이었는데 이제 이 소식까지 듣게 되다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어요. 대령님,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독일은 수세기 동안 군사 분야에서 앞서 있었잖아요. 우리는 항상 군사 기술의 선두에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더 컸고 몇몇 장교들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대령님은 살짝 표정이 누그러지긴 했지만 말씀은 단호하셨어요. 안젤라, 앉으세요. 제가 다시 자리에 앉을 때까지 기다리시더니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당신의 자부심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5번째로 강한 군사 강국이 되었고 심지어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대령님은 새 슬라이드로 넘기셨어요. 공장에서 로봇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들의 제조시설은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무기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죠. 군사 분류도 우리가 상상만 할 수 있는 고급 컴퓨터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고 모두가 이미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젊은 한 대위가 손을 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발전한 겁니까? 대령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어요. 마치 이 질문이 나올 줄 알고 계셨던 것처럼요. 이들은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정부와 민간, 기술기업이 긴밀히 협력했죠. 전통을 깨더라도 새로운 접근 방식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또 마리아로 향했어요. 그녀가 말했던 기술적으로 몇 세대 앞서 있다는 게 이런 걸 의미했을까요? 대령님은 계속 말씀하시면서 K9 썬더의 상세 사양을 보여주셨어요. 이 성능을 보십시오. 사거리는 더 길고 배치는 더 빠르며 정확도는 더 높고 유지비는 더 적게 듭니다. 우리 판저하우비체 2000과 비교해 보십시오. 속이 답답했어요. 판저하우비체 2000은 우리의 자랑이었고 독일 엔지니어링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뒤처지다니 이건 정말 개인적인 모욕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대령님, 다른 장교가 나서며 말했어요. 우리는 자원이 있고 전문성도 있습니다. 빨리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대령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혁신, 생태계를 완전히 구축해놨습니다. 군사기술은 그들의 더 큰 그림 중 일부일 뿐입니다. 그들은 민간 기술에서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반도체, 인공지능 등등.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간단한 질문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령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눈으로 마주치며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성과에 집착하며 계속 뒤처지든가 아니면 한국 같은 나라로부터 배우며 현대 세계에 적응하든가. 저는 앉은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메모는 손도 못 댔고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죠. 제가 알고 있던 전 세계 군사력에 대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작은 나라가 제가 개발도상국으로만 생각했던 나라가 어떻게 우리를 추월할 수 있었을까요? 회의가 끝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갔지만 저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서 이제는 텅 빈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대령님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한국 같은 나라로부터 배워라.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마리아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한국에 와보라는 초대 메시지였죠. 어쩌면 이제 직접 그 기술혁명을 보러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어쩌면 한국에게 배울 게 무엇인지 알아봐야 할 때였죠. 제가 인천국제공항을 걸어가면서 꽉 쥔 여권에 땀이 배었어요. 긴 비행으로 지친 몸을 다잡으려 애쓰며 첫 발을 내딛었는데 가장 먼저 느껴진 건 뜻밖의 조용함이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혼잡함은 어디 있었을까요?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방송도 없고 길을 막고 헤매는 관광객들도 안 보이고 바삐 뛰어다니는 직원들도 없었어요. 대신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높이 뻗은 천장이 곡선을 이루며 자연광을 쏟아내고 있었고 디지털 스크린에는 비행 정보가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깔끔하게 바뀌고 있었어요. 바닥은 이미 반짝반짝했는데도 청소 로봇이 조용히 제 발치 옆으로 지나가며 뭔가를 닦고 있었죠. 한국에 온 걸 환영해, 언니. 마리아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돌아보니 그녀는 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날렵한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공항의 현대적인 분위기와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녀가 저를 꽉 껴안았고 그때 그녀 귀에 제가 처음 보는 이어피스가 꽂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야? 제가 손으로 그녀의 귀를 가리키며 물었죠. 이거? 그녀가 가볍게 이어피스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어요. 실시간 번역기야. 한번 보여줄게. 그러고는 근처에 있던 공항 직원에게 독일어로 말을 걸었어요. 그러자 그 기기가 즉시 한국어로 번역했고 직원이 대답한 한국어도 그녀 귀에서 독일어로 변환되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입이 떡 벌어졌죠. 와, 대단하네. 제가 인정하듯 말했어요. 근데 이건 그냥 멋진 기술일 뿐이잖아. 그게 이 나라의 진짜 능력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 마리아가 살짝 웃으며 눈을 반짝였어요. 그건 두고 보면 알겠지. 첫 번째로 갈 곳은 K9 자주포 공장이야. 우리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그 기차는 놀랄 정도로 부드럽게 달렸는데 흔히 들리는 철기 소리도 없고 흔들림도 없었어요. 창밖을 보니 인천의 한 지역에서부터 점점 서울의 현대적인 스카이라인으로 풍경이 바뀌는 게 보였어요. 하늘로 뻗어있는 고층 건물들은
태양광 패널과 수직 정원으로 뒤덮여 있었죠. 공장은 창원에 있었는데 저는 그 도시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엄청난 규모의 단지에 다가가면서 독일 공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굴뚝, 소음, 그리고 통제된 혼란 같은 모습을 기대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대학 캠퍼스처럼 보이는 곳이었어요. 건물들은 세련되고 현대적이었고 주변은 잘 가꿔진 녹지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공장 내부는 깨끗하고 온도까지 완벽히 조절되어 있었어요. 직원들은 확고한 목적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고 많은 사람이 증강현실 안경을 쓰고 작업 중이었어요. 그 안경에는 작업 중 필요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점점 빠져들면서 로봇팔들이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용접 작업을 수행하는 장면을 넋놓고 보게 되었어요. 여기가 저희 주 조립 라인입니다. 공장장인 김 씨가 설명했어요. 그는 저보다 나이가 어려 보였는데 아마 30 중반 정도였을 거예요. 하지만 시설에 대한 자신감 있는 태도는 그가 정말 전문가임을 보여줬어요. 여기서 나가는 모든 K구, 자주포는 AI 기반 로봇의 도움으로 조립됩니다. 이 시스템은 아주 작은 결함까지도 조기에 찾아낼 수 있어요. 저는 거대한 포탑이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실시에 장착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러다 제가 말을 꺼냈죠. 근데 인간의 손길은 어디에 있어요? 독일에서는 수세대에 걸쳐 이어져 내려온 장인 정신을 자랑하는데요. 김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저희도 인간의 전문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과 기술자들이 AI 시스템과 협력하며 작업하죠. 저기 보세요. 그가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둘러싼 사람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분들은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유닛의 성능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드백이 다음 세대 제품을 개선하는 데 사용돼요. 공장을 둘러보는 동안 자주포가 극한의 조건에서도 테스트되는 시험실도 봤어요. 북극의 추위, 사막의 더위, 열대 지역의 습도 속에서 성능을 평가하는 모습이었죠. 강화된 창문 너머로 K9 자주포가 연달아 발사되는 모습을 봤는데 그 안정화 시스템 덕분에 고속 사격 중에도 흔들림이 거의 없었어요. 폴란드와 체결된 최신 계약으로 672대를 납품할 예정입니다. 김 씨가 무심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예정된 기한보다 빨리 납품할 거예요. 그 숫자는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제 군 경력에서 들어본 어떤 포병 계약보다도 큰 규모였거든요. 그리고 기한보다 빨리요? 독일에서는 품질을 중시하며 속도를 양보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곳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것 같았어요. 이렇게 높은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품질을 어떻게 보장하죠? 제 목소리에서 방어적인 태도를 없애려 애쓰며 물었어요. 김 씨는 미소를 띠며 저를 품질관리 구역으로 안내했어요. 모든 부품은 생산에서 조립까지 블록체인 기술로 추적됩니다. 단 한 번의 스캔으로 모든 부품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고는 부품 하나를 스캔해 보여줬어요. 곧바로 그 부품의 제조 이력, 테스트 결과, 인증 데이터까지 모두 홀로그램으로 표시되었어요. 하루가 저물어갈 즈음 제 확신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공장은 단순히 현대적인 수준을 넘어 혁신적이었어요. 기술의 통합, 시스템의 효율성, 청결함, 정밀도, 이 모든 것이 제가 가지고 있던 방위 산업시설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공장을 떠날 때 마리아가 제 표정을 보고 눈치를 챘는지 물었어요. 아직도 이게 겉보기뿐이라고 생각해?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오늘 본 것들, 내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라. 해가 지면서 우리는 다시 서울로 향했어요. 기차 창밖으로 보니 첨단 오피스 빌딩에서 퇴근하는 사람들,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들고 공원에 모인 가족들, 그리고 도로 위를 매끄럽게 주행하는 자율주행 차량들이 보였어요. 하나하나의 장면이 제 편견에 금이 가는 소리를 더했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제 동생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 했어요. 그런데 점점 제가 틀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군사 시험장의 땅 위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을 때 저는 박 대령을 따라 시설 안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제 발 아래 자갈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고
차가운 바람은 금속과 기계 냄새를 실어날랐어요. 며칠 동안 한국의 민간 기술을 보다가 드디어 한국의 군사 기술을 직접 목격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30분 뒤에 K9 썬더 시험이 시작됩니다. 박 대령이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기다리는 동안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저는 고맙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 온 지 며칠이 지났지만 시차 적응이 아직 덜 된 상태라 커피가 절실했거든요. 우리는 시험장 근처의 작은 건물로 걸어갔고 젊은 군인이 종이컵에 담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가져다 줬어요. 엔젤라 씨. 박태령이 커피를 저으며 말했어요. 20년 전만 해도 이 시험장은 그냥 빈 들판이었어요. 여기 보이는 모든 시설을 우리가 직접 처음부터 다 만든 겁니다. 그는 주위의 현대적인 시설들을 손짓하며 가리켰어요. 벽 전체가 모니터로 채워진 통제센터, 로봇 진단 시스템을 갖춘 정비 건물,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정밀 타격 장비들까지. 저는 커피를 조심스레 한 모금 마시며 독일 회의에서 한국의 군사 기술을 무심코 무시했던 제 자신이 떠올랐어요. 지금 여기에 서서 보니 그때의 제 생각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그때 들판 너머로 큰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신호가 왔군요. 박 대령이 말했어요. 관람 플랫폼으로 갑시다. 우리는 계단을 올라가 강화된 플랫폼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는 시험장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어요. 멀리 K9 썬더 자주포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긴 포신을 자랑하며 서 있었어요. 제가 사진으로만 봤던 모습과는 달랐어요. 더 웅장하고 현실감이 있었죠. 이걸 보세요. 박태령이 쌍안경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6개의 서로 다른 목표물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거리와 지형이 다 다른데 K9의 전부 3분 안에 처리할 겁니다. 시연은 깊은 굉음과 함께 시작됐어요. K9의 포신이 매끄럽게 움직이며 첫 번째 목표를 조준했어요. 발사 소리는 귀청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저를 놀라게 한 건 속도였어요. 첫 발사 소리가 아직 사라지기도 전에 포신은 이미 다음 목표를 향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재장전하죠? 제가 쌍안경으로 지켜보며 물었어요. 자동 장전 시스템입니다. 박 대령이 설명했어요. 승무원은 좌표만 입력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AI 시스템이 알아서 처리하죠. 장전, 날씨 조건 보정, 포신 열 보상까지요. 저는 계속 놀라움에 빠져서 K9의 목표를 하나씩 정확히 맞히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각 발사마다 먼지와 잔해가 일어나는데 정확도는 그야말로 놀라웠어요. 정비는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나라의 포병 장비에서 겪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떠올리며 물었어요. 자주 고장 나지 않나요? 박 대령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장 크게 개선한 부분입니다. K9은 자가 진단 시스템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측합니다. 극한 환경에서도 며칠 동안 큰 정비 없이 작동할 수 있죠. 북극의 한파와 사막의 열기에서도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어 시연의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K9의 성능에 대한 모든 정보가 모니터링되고 분석되고 있었어요. 포신 온도, 반동력, 탄약 소비량, 심지어 사격 정확도의 미세한 편차까지 전부요. 가장 중요한 건 박 대령이 말을 이었어요.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했다는 겁니다. 시스템을 익히는데 걸리는 시간의 절반만으로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죠. 그래서 폴란드나 호주 같은 나라들이 K9를 선택한 겁니다. 저는 우리의 판처하우비체 2000 자주포를 떠올렸어요. 물론 좋은 시스템이긴 하지만 K9의 시연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현대 포병의 개념 자체를 재정립한 셈이었죠. 시연이 끝난 후 박대령은 저를 승무원들과 만나게 해줬어요. 그들은 젊었어요. 아마 20대 중반 정도로 보였죠. 하지만 그들의 지식은 저를 깊이 감명시켰어요. 그들은 태블릿을 이용해 K9를 안전한 거리에서 조작하는 법, 시스템이 자동으로 탄약 종류를 전환하는 법, 드론 시스템과 연계해 정확도를 더 높이는 법 등을 보여줬어요. 직접 해보시겠습니까? 한 승무원이 태블릿을 제게 건네며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태블릿을 받았어요. 인터페이스는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어요. 명확한 아이콘과 직관적인 조작법, 여러 언어로 표시된 라벨까지 몇 분간의 간단한 설명만으로 저는 기본적인 사격 시퀀스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그들에게도,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인정했어요. 이걸 이렇게 빨리 개발해내다니. 어떻게 가능했나요? 박 대령의 대답이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필요가 우리를 혁신으로 이끌었죠. 다른 나라들처럼 규모나 자원에 의존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똑똑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창의적이어야 했습니다. 모든 문제는 개선의 기회가 됐어요. 우리가 본 건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K9의 수송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 트랙이 흙 위에 남긴 정확한 자국이 마치 한국이 얼마나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자신을 변화시켰는지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다른 나라의 해결책을 모방한 게 아니었어요.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낸 거였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마리아에게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내가 맞았어. 그렇게 썼다가 멈췄어요. 제가 배운 것, 느낀 것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다 담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 세 단어로 충분했어요. 저는 군사 기술의 미래를 보았고, 그건 제가 예상했던 곳에 있지 않았어요. 시험장이 또 한 번 울리는 경적 소리가 하루 시연의 끝을 알렸어요. 하지만 제게는 새로운 시작 같았어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한 주를 보내며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려고 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묘한 설렘과 후회가 뒤섞인 감정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설렘, 그리고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해 제가 얼마나 잘못된 선입견을 가졌는지에 대한 후회였죠. 한국에서 보낸 날을 회상하며 제가 배운 것들을 잘 정리했고, 벌써 다음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아직도 배울 게 많고 이해해야 할 것도 많았어요. 저는 여기 와서 단점을 찾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영감을 얻고 돌아가게 됐어요. 제 여동생 말이 맞았어요. 저는 과거에 갇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한국 덕분에 저는 미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요.